제2차 세계대전의 반발. 히틀러는 폴란드에 독일은 박해 정지 잔치 등 구독일 등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것이 거부되자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회피를 우선해서 군사개혁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국, 프랑스는 즉각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독일은 점령한 폴란드 땅에서 하등 인종과 일등민족으로 여긴 유대인을 배제했는데, 그 까닭은 유대인이 전쟁을 원하고 독일을 멸망시키려 했다는 황당무계한 이유 때문이었다. 히틀러는 독일 본토에서 독일계의 유대인을 줄곧 박해했는데 가능한 피를 흘리는 것만은 피해왔다. 그러나 폴란드에서는 독일인 땅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을 비롯해서 러브에 피를 흘리는 것은 서슴지 않았다. 아리아인의 피와 독일인의 흙이를 이렇게 해서 1939년 9월 하이들리는 일게 해서 폴란드 게토 설치. 가이마론 변 게토 백과사전의 이건에 따르면 1939년 10월 4일 독일은 바르샤바의 유대인 아담 체르니코프 60세를 의장으로 하는 유대인 평의회를 설치하고 명부 작성 등의 주민관리 행정, 배급 과세 등등 대행하게 했다. 그리고 11월 전염병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는다는 핑계로 바르샤바의 유대인 거주 지역을 격리하고 유대인은 푸른 유대인 별 환정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유대인의 별 기장 착용은 독일에서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고 점령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또한 유대인의 소지금 제한, 은행 예금 동결, 상점과 기업의 몰수 등 경제 아리아가 시작되었다. 1940년 1월 바르샤바에서 식량 배급제가 도입되어 12세부터 60세까지의 유대인은 2월 10일까지 노동직용 후보자로서의 유대인 평의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5월 유대인에 의한 정규상 거래는 정지되고 행상, 노점상 등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리로 옮겨갔다. 7월 8일 카플란의 일기는 강제 노동을 위한 인간 사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으로 시작해서 독일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해서 제2차 세계전은 그 상대가 유럽 국가들에게서 미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히틀러는 독일의 국제 유대인 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유대인 학살 전쟁을 시작할 것을 결의한다. 이것이 오로지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유대인은 재산, 직업, 자유를 빼앗긴 채 게토에 둘러싸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용소로 다시 이송되어 강제 수용소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끝내 가스로 살해되었다. 유대인 대량 학살은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부터 진위돼 나치당 간부, 독일과 현지 경찰, 독일 국철 등의 협력으로 은밀하게 계획되어 실행에 옮겨졌다. 연합국은 아무해도 스파이나 탈주자들로부터 정보 제공, 항공기, 경찰 등으로 나치에 의한 독일인 유대인인 대학살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유대인 해방을 위한 작전은 채택하지 않았다. 유대인 대학살의 결정. 1941년 바르샤바 게토에서는 이미 식료품과 의약품이 부족해서 발진, 티푸스 등 질병 굶주림으로 날마다 수십 명의 병사자, 아사자가 속출했다. 에메렐 링겔 불릉의 바르샤바 게토 기록물에서는 그해 4월 17일 다음까지 기록한다. 묘지 매장 준비를 하는 오두막 광경은 소름이 끼친다. 길에는 날마다 사체가 반은 알몸으로 뒹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누더기를 거친 시체가 산더미를 이룬 끔찍하다. 어제는 매장하기 전에 오두막에 산처럼 쌓여있고 시체를 싼 누더기조차 비참한 소련이란 볼셰비키 전쟁아. 볼셰비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동유럽의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발칸 제국의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발트 3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소련을 경계하면서 동방에서 독일의 생존권을 석고했다.
한편 스탈린은 유럽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켜 소련의 영향하에 두르고 했다. 이렇게 해서 동유럽 발칸 제국 발트 3국은 독일과 소련이 대치하는 지역이 되고 1941년 6월 독일의 소련 침공과 함께 전쟁에 휩쓸리게 된다. 독일에서 소련과의 전쟁은 볼시비키를 섬멸하는 이데올로기 전쟁이자 동방의 생존권을 획득하고 제국주의 전쟁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다른 한편 소련은 영국과 미국의 군사 문제를 받는 처지에서 이데올로기를 강조하지 않고 국토 방위를 위한 대조국 전쟁을 외치며 연합국의 일원이 되었다. 히틀러 제3국의 붕괴. 1943년 전황이 악화된 독일은 총력전을 치르기로 결심하고 유대인 포로 등 노예 운동 폭력기 이용하는 한편 유대인 섬멸 전쟁을 자국의 병력 자원을 나누어서 속행했다. 그런 가운데 독일의 민간인 병사 사이에서도 나치당이나 히틀러에 반대하는 레지스탄스가 일어났다. 가장 큰 사건이 이듬해 7월 20일 진행되었던 히틀러暗살 사건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실패하고 히틀러의 독일 국방군에 대한 불신이 커져 도리어 나치당의 전력을 강화하게 된다. 독일 본토가 여기서 파괴되고 연합군이 본토로 육박하자 게이링, 힘러처럼 나치당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한 최고 지도부는 전쟁 종결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히틀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는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히틀러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자 독일 최고 지도자는 미국과 영국 청해에 항복할 결심을 한다. 볼셰비키 소련과는 싸움을 이어갈 의향이었던 것이다. 크리스토프 프롭스트 24세 등도 협력했다. 전단은 각각 이렇게 해서 1942년 7월 23일 백정미 단원은 이렇게 해서 이때 폴란드에서 유대인 박해를 목격하거나 이런 것들 유대인 대학살의 결정은 1940년 바르샤바 곁에서 묘지 매장 준비를 하는 오두막 광경은 소름이 끼친다. 오두막길 길에는 날마다 사체가 반은 알몸으로 게벨스 선동적인 몸짓으로 연설하는 건국 차림의 게벨스. 그러다가 아프리카에서 패배해서 전세가 역전되면서 게벨스는 절정기를 맞게 된다. 비로소 그는 패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선전의 대가로서 진면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게벨스가 그 무렵 상황을 왜곡 선전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그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신문과 라디오를 통한 선전활동에 주력했던 것은 대중의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방편으로 게벨스는 역사적인 예를 들고 여러 사례를 비교했으며 이른바 불변의 역사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마지막 소단의 어떤 종류의 비밀 병기들을 언급하기까지 했다. 유래간 나치 간부들이 벙커와 요새로 숨어버린 한참 뒤에도 게벨스나 대중 앞에서 끊임없이 다가서는 용기를 보였다. 이때 보여준 의연한 모습은 그때까지 너무나도 부정적이었던 그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켰다. 게벨스의 활동은 특히 후방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바이오로 총력전의 주창자가 되었다. 1944년 7월 20일 감행된 히틀러暗살 미수 사건은 히틀러가 게벨스를 자기 곁으로 불러들이는 계기가 된다. 8월 25일 게벨스는 총력전을 위해서 제3국 정권위원이 되었으나 그가 곧 탄식했듯이 모든 것이 너무 늦게 왔다. 게벨스와 나치 프로파간다. 나치 프로파간다의 주역은 정치도 그 예술도 아니다. 선전이다. 선전. 정치와 선전이 이어진 경우도 마찬가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의 크레마토리움 벙커, 이스라엘 군민 바첼라프 들루고보르스카키 친일의 국가장관 힘내는 1940년 4월 폴란드 크라코 남서 50km의 땅 대독일에 병합된 오버슬레인지엔의 아우슈비츠에 있던 폴란드군 병영 자리에
1만 명 규모의 제수들을 위한 강제 수용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5월 1일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지휘관 루돌프 헤스 친위대 정령 밑에 친위대 간수 15명과 기관으로 작센하우젠 강제 수용소에서 보낸 독일인 범죄자 30명을 제수장 감독자로 지명하여 제수 관리를 맡게 하고 수용소를 개설했다. 41년 3월 1일 힘내는 아우슈비츠 첫 시찰 때 다가올 소련 침공에 대비 현재의 1만 규모의 수용 능력을 3만 명으로 확장하도록 전했다. 10월 14일 아우슈비츠에서 3km 떨어진 비리케나우 수용소에서 건설을 지시하고 등등. 또한 소수민족을 배제하는 과정이 끝나면 민족주의의 열광은 사그라질 것이다. 빼앗은 부를 모두 분배하고 다음 재원이 없다면 사회주의 시책도 공막다른 길에 이른다. 만일 나치스가 정권 지속성이나 정책 합리성을 고려하는 정당이었다면, 즉 정치를 진지하게 주역으로 생각하고 선전을 부속으로 생각하는 정당이었다면, 민족의회, 사회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유대인 배척을 묶어서 선동하는 위험한 선택은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선전이 절대적이고 찰나의 인기가 절대적이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나치스는 선택했다. 대중이 열광하는 카드를 계속 선정적으로 제시한다면 거의 틀림없이 일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그러나 선전해버린 허풍을 실현하려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 마땅히 하탄에 이른다. 이 모든 것을 극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강렬하게 세계 역사에 새기고 떠난 것이 나치스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나치스를 광신적인 정치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비정상적인 정치 사상이 교묘한 선전으로 퍼진 결과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치스는 절대 선전 집단이다. 대중이 가장 잘 받아들일 만한 소재를 정치 사상으로 선택한 집단이라는 의미다. 광신적인 정치 집단이 대중을 억지로 끌고 다닌 것이 아니다. 절대 선전 집단이 대중의 내재된 욕망을 철저히 증폭시킨 것이다. 그 과정. 나치스는 광신적인 정치 집단인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것은 1933년 제3국이라 부른 나치스 체제가 무너진 것은 1945년 겨우 12년 세월이었다. 그 사이에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광기에 휩싸인 무시무시한 현실이 있었다. 그 체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 것을 여기서는 선전이라는 이름으로 요약했다. 게벨스를 시작으로는 선진형 인단 집단이 마음대로 국민을 조종했다. 그렇지만은 위대한 사상가와 시민의 나라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어째서 그토록 잔인한 사형 집행인과 재판관 나라의 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어떻게 순수히 나치스의 신앙체제에 편입되었을까?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까다로운 문제나 많아 나치스 연구에서는 저마다의 사례 하나하나는 몰라도 총체적으로 선전을 살피고는 이런 거의 불가능했다. 나치스의 행동이 유난히 별난 것일까? 유별난 것일까? 아니, 이상하기는커녕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매우 마땅한 지나치게 순수하리마치 정상적인 행보를 응축할 수 있는 한 응축이었다. 정치의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선거권은 확대된다. 정치가 대중화된다. 국정에 참여하려면 선거에서 이겨야만 한다. 선거에 이긴다는 말은 대중의 지지를 모았다는 뜻이다. 대중을 동원하지 않고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 여기서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대중이 얼마나 정치를 이해하느냐와 대중의 교육 수준이다. 의무 교육 기간을 아무리 늘려도 갈수록 복잡해지는 근대사회의 구조를 누구나가 고도로 이해하는 수준까지는 따라잡기가 힘들다. 따라잡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거리가 멀어진다. 국가 사회에 가진 모든 어려운 문제를 국민 모두가 높은 수준으로 토론하는 근대의 국가, 그런 나라는 세계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대 정치는 차츰 더 복잡해진다. 그렇지만 그 정치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한 선거로 유지된다. 대중에게는 복잡한 정치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면 정치는 알기 쉬워야 한다. 대중에게 호소하고 선전하기 쉬운 정책 카드를 많이 제시하면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선전하기 쉬운 정책이란 그 시절에 받아들이기 쉬운 정책이다. 받아들이기 쉬운 정책이란 정치 내용이나 뭐 등등. 오늘날 세계에서 많건 적건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 항로를 아주 충실하게 따라온 대표적인 예가 나치스였을 뿐이다. 나치스 프로파간다는 민주주의 정치가 이루는 하나의 결말이다. 나치스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유대인 배척이라는 세 장의 카드를 억지로 묶어서 재빠르게 가장 먼저 달려갔다. 대중은 어느 세상이든 결속을 가장 기뻐한다. 근대 대중은 근대 산업문명과 도시문명의 소산이다. 적국 군인이 위세를 떨치던 시대는 1차 세계대전과 함께 끝났으며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서 모든 군사비 지출을 금지했지만 제향군인은 아무렇지 않게 옛 군복을 입고 집회를 열었다. 국수단체는 독자적인 스타일로 제복을 만들어 라인갱의 수호자를 부르며 행진했다. 투구집단, 적색 전선투쟁단, 국가인민국기단, 제복집단으로 기세를 떨치며 반복해서 충돌했다. 패전국 독일의 1920년대는 혼란이 극에 달했다. 알록달록한 제국이 어저께 뒤섞인 시대였다. 그 안에서 나치스 갈색 제복집단이 하루하루 세력을 늘렸다. 자주 대집회를 열며 프로그램을 극적으로 꾸미는데 능숙했다. 제국의 갈색과 대조적으로 깃발은 알록달록 화려하다. 그 깃발을 들고 음악대의 행진곡에 맞춰서 질서정연하게 입장한다. 한쪽 손에 높이 들고 구호를 반복한다. 이렇게 젊은 나치당 인종에서 선택된 히틀러 유켄트 대원들, 선전 매체로서의 롬멜 장군, 그전 북아메리카 전선에서 롬멜 장군이 소수의 병력으로 영국군을 이집트 엘 알라메인까지 후퇴시켰다. 롬멜 장군의 전공은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서 오늘날에는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다. 파월 카리를 쓴 3억의 여우라는 이런 글이 있다. 병사들은 롬멜을 불사신이라고 믿었다. 장군을 맞출 탄환은 없다며 그들을 감탄에 떨어뜨리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한다. 실제로 그는 언제나 위험을 감지하고 적의 포탈이 날아오기 몇 초 전에 장갑차의 위치를 바꿔버린다. 사막에서 적의 기관총이 아군을 향하고 있다고 치자 암벽 사이로 칼라도 내밀면 머리통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공격은 진척이 없다. 그럴 때 롬멜 장군이 바람처럼 나타난다. 그는 사모 안에 으뚝서서 손바닥을 이마 위에 대고 햇빛을 가린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적군이 총을 쏜다고 해서 이런 곳에 숨어들 필요는 없다. 그 나서자 금방 적군이 피해를 입었다. 전설의 선전작용은 아군에게 패전의 선동, 선전의 요점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1945전이라고 하면 제3국이 멸망한 해이다. 패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선전의 요점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호언을 장담했으나 마침내 연합군은 유럽 진군을 시작했다. 이 진군은 선전의 힘을 순수하게 믿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이었으며 자기부정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물론 선전은 전쟁 외에도 큰 무기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다. 승승장구할 때는 그랬다. 선전의 톱니 바퀴는 미끄러지듯이 은밀하게 돌아갔다. 그러나 한번 패배라도 내리막을 타자 그 선전도 냉정함을 잃기 시작했다. 히틀러는 참으로 수수께끼가 가득한 인물이다.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청년이었으며 원래 사람의 몇몇 사람에게만 기묘한 인상을 남겨주고 사라졌을 여행의 인물이다. 그것이 시대의 큰 바다 속에서 뛰어난 말솜씨를 무기 삼아 기어 올라와서 정권을 잡은 동안에 신이 내린 듯한 명확한 판단과 결단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독재로 지위를 거친 뒤에서 무서울 만큼 자신의 망상에 집착하며 권력을 욕심냈다. 그러나 진짜 특이한 인물이라 권력이 절정에 이르러서 무렵에 처음으로 유언을 적었다. 쉽지 않지. 방금부터 동생이나 이호 형제 나아가서 하인에 이르기까지 연금 금액에서 지불 방법까지 지시했다. 또한 패전 전날 밤 소련군의 총격전을 받던 베를린 관저 지하 방공호에서 언젠가 건설할 예정이었던 제국 수도 모형을 바라보며
자살하기 하루 전에 오랜 연이었던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 이상한 사나이를 이야기해서 히틀러의 헤어스타일 눈빛에 시선을 드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5대5로 가르마를 타거나 역대사로 나누거나 7대3으로 바꾸거나 머리카락이 스르륵 흘러낼 때 쓸어올리는 손동작, 그리고 눈빛은 상대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시선을 피하지 않는 그 사람. 자, 이렇게 이러한 히틀러 자신이 끊임없이 정치의 기본 원리로 말해온 것이며, 흑백 구조로 이러한 방법의 성과를 거둔 이유는 단순화와 반복, 단정의 위력을 발휘하는 토양이었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실업자로 고통받았다. 이제껏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대한 인플레로 독일 국민의 척지에 해당하는 중산계급이 선조 대대로 이어받은 저축을 잃었다. 연금으로는 빵 하나 살 수 없었다. 살아가는 보람을 잃어버리고 앞날은 불안전하다 등등 이런 어려운 상황에 흑백 논리가 먹혀 들어간다. 스탈린그라드의 영웅들의 장례식. 이거는 다음에